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한 동영상을 링크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말이죠. 이 동영상을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운행 중인 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소는 막대기로 위협을 받으면서도 버스를 쫓는 것을 멈출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달리는 버스를 필사적으로 쫓아 뛰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차량과 인파 사이에서 보이는 소의 행동은 매우 무모하고 위태로우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는 겁이 무척 많은 동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이 영상 속의 소는 왜 이리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의 소는 어미였습니다. 4년 전 이 버스의 운전자가 그만 이 소의 새끼 송아지를 치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미 소는 매일같이 새끼가 목숨을 잃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며 무려 4년 동안이나 자신의 새끼를 죽인 버스를 이처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 소의 애달픈 모정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동영상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동영상과 동영상을 설명하는 글에 유경근 위원장이 코멘트를 답니다. 어미소가 4년 동안 자기 자식을 죽인 운전사를 잊지 않고 쫓아다니고 있단다. 스스로도 잘 알겠지.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엄마니까. 그런데 내가 저 어미소보다 훨씬 더 즐길 것 같다. 예은아빠 유경근 씨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1차 세월호 청문회 마지막 날 3일차였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가 함께하는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주류 언론에게는 아웃 오브 안중이지만 지각 있는 국민과 가해자인 정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세월호 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제1차 청문회 3일째 되는 날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웬 박수일까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김관홍 잠수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 간부들과 구조 책임자들의 불성실한 답변을 지적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유가족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던 모양입니다. 김관홍 잠수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수색 당시가 다 생각이 납니다. 잊을 수가 없고 뼈에 사무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왜 모르겠고 왜 기억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는 일명 노가다일 뿐인데 이런 저희들보다는 기억을 더 잘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욕을 먹더라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관홍 잠수사와 전광근 잠수사는 해경과 해군 등 정부의 초기 대응뿐 아니라 이후 장기간 민간 잠수사들이 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각종 혼선과 무리수를 증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의 없는 정부의 태도를 고발한 것입니다. 김관홍 잠수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23일 도착했을 때 기존에 7, 8분 잠수사들의 상태에서 거의 탈진 비슷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고자들 인양 수습 과정을 보고는 저도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와. 저도 다른 현장에서 사망자 한두 구 정도는 수습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그 한 현장에서 그 수십 구가 매일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또 선내 진입이라는 우리 생명선 언베리카 생명선이 리을자 이상 이렇게 꺾여서 미로식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잠수 방식은 선체 진입 그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수 안 합니다. 수직 또는 수평으로 나가는, 왜 만약에 어떤 상황이 걸렸을 때 레스큐, 그러니까 자기 셀프 레스큐가 돼야 되는데 레스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지옥이었어요. 아수라장, 전쟁터, 조명탄들 터지고, 그리고 가족분들 울부짖고, 거기서 그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오죽하면 저희가 매뉴얼, 저희 안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가족들이 제 가족 같고 수중에 있는 아이들이 내 식구 같으니까 했던 거지, 우리는 요구한 게 없어요. 해경에도 어떤 장비조차도 저희 장비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장비를 이용했고,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알아서 리페어 했고, 단 하나 제 기억에 제가 있을 때 교육한 거는 교차 수색 해달라고, 교차 수색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거 요구한 거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는 고 이준우 군의 아버지 이수하 씨와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유가족분들은 정부가 사고 초기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지원하려는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언 도중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정성욱 씨는 증언 말미에 갑자기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정동수 군의 시신 수습 직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모습의 사진을 들고 철저히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의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들은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일부는 오열 도중에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성욱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현재 해수부가 주도하는 세월호 인양 작업에 대한 참고인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그 전에 현재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에 대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다가 겨우 한 번 던져줍니다. 아니, 지금까지 참사 초기부터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었나요? 했었는데요. 예. 이 인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해수부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참여시키겠다고. 그러나 저희는 한 번도 그 기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해수부가 주도하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 가족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가족이 배제된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앞전에 하신 형태를 보면은 들어간 곳 또 들어가고 들어간 곳 또 들어가고 그러고는 다 클리어했다고 저희 가족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인 사업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정부를 못 믿어서 저희들이 가족이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갖고 나오는 건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건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작업을 저희 없을 때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동거차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작업을 안 해요. 밤에는 작업을 합니다. 왜 밤에만 작업을 할까요? 그건 낮에 뭔가를 실어서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실었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바지선이 빠지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데 바지선이 빠집니다. 연락이 안 옵니다.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어떨 때는. 세 통, 네 통에도 안 받아요. 문자 날립니다. 그럼 답변이 그때서 한 번 옵니다. 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해수부 현재 실정입니다.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정부가 처음에 이 인양 작업을 시작할 때 공기부력제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작업을 진행 중이던 것을 캔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력제 방식을 결국은 채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력제 방식이라는 것은 그 올라오면서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걸 선택을 했고요. 지금 그 와중에서 필요 없는 부위를 절단한다고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저희한테 일절한 방구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선체에도 훼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력제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몰랐습니다. 구멍 뚫은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희들. 그 정도로 저희한테 쉬쉬를 했던 거고요. 부력제를 들어서 앞머리를 든다고 합니다. 앞머리를 들게 되면은 그 밑에 철빈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골이라고 지금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용골을 과연 제대로 검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용골이 어디 한 군데 금이라도 가 있으면 그 배 들었을 때 아작이 납니다. 그런 대책까지 과연 강구에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왜 바지선 가는 걸 방해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가 있는다고 해서 그 작업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 가서 작업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겠다는데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꺼낼 게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했죠. 자식을 주면 가슴에 묻는다고요. 근데 저는 가슴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동수가 처음 발견됐을 때 목포 해양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해야 될지 말지를요. 가족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을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 가족들의 우리 애들 왜 그렇게 그 추운 바다에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꼭 진실 규명해 주십시오. 이게 동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끝까지 진실 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내일 탈당을 선언합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첫 탈당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유성엽, 황주홍 의원과 함께 문병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을 선언하겠다며 10명 이상의 의원이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길고 짧은 건 내일 돼봐야 알 것 같은데요. 한편 이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입장 발표를 기다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총선 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보기 좋게 묵살하자 탈당을 결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 오늘 정권 교체에 방해되는 세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들에게 나가라는 이야기겠죠. 당일각에서는 이들의 탈당을 기점으로 비주류 의원들이 따라서 탈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다수 비주류 의원들은 향후 공천 여부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 나가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의 오늘 반대파 굿바이 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반드시 더 독한 각오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비롯하여 모든 공천에서 아래로부터 상향식 공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당대표의 공천 기득권이나 대파 패권적 공천은 발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일사불란한 총선 승리 체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께 단합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당내 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테러 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야당하고 협의하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했는데요. 오늘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 의장,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김용남 문정림 원내부대표가 찾아와서 끈질기게 직권상정을 압박했습니다.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요구서를 전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들을 만난 지 10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표정은 상기됐습니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은 정의화 의장은 새누리당 수뇌부가 계속 직권상정을 압박하자 요구서를 받아들고는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없다라면서 의장실을 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 여당이 연일 경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죠. 현재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본다. 이러면서 날선 반격을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자기를 찾아와서 직권상정을 요구한 뒤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격하게 진노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대통령 긴급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거센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의 여당 대표가 국회가 슈퍼로 무시당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운운한 것입니다. 이 자들이 이게 의회 민주주의자들인지 아니면 청와대 그 하청 노예들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총회를 만난 다음 기자들을 만난 김무성 대표는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긴급 재정명령, 이거는 대통령이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근거한 긴급권의 일종입니다. 이건 국회 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참 이거 이 집의 아버지는 멋대로 국회 해산하고 사실상의 내란인 유신을 선포했었지요. 이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정의화 의장에게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자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정부 여당의 직권상정 떼쓰기, 이건 박정희식 독재를 떠올리게 한다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법 위에 청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상식적인 요구는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 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440여일 동안 묶여있는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만약에 한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곧 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곧 제대하는 경제부총리, 아니 경산의 아들 최경환입니다. 실례지만은 병역이 어떻게 되시죠? 그거는 왜 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 제대시켜줄 거냐? 총선 나가야 하는데 나를 놓아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예, 물어봤죠. 아니 안 물어보면 그래서 부총리를 계속하면은 2년 뒤에 저는 뭐합니까? 실업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 제대해드려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말년병장의 심정이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말년병장의 마음을 알기나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이병제대였더만. 이병제대. 저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18개월 근무했어요. 상병 계급장 달고 나올 법한 그런 근무 기간이었다니까요. 그니까 얼마나 웃겨. 너하고 나하고 1병이니 2병이니 이런 거 갖고 시비 거는 게 말이야. 그리고 내가 군대 안 갔다 온 게 뭐 뺑기 있어서 안 간 건가? 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할 말은 없네요 보니까. 자, 이제 곧 제대하시니까요. 돌아보겠습니다. 초이노믹스 이거 성과가 있었나요? 네,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지금 종북 좌파들이 떠들어대는 것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거다. 뭐 이런 지적이 있긴 한데 전혀 아니다. 대내외 여건을 모두 짚어봐도 외환위기
뭐 그런 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성장률 2%대입니다. 참여정부 때 5%밖에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했다면서 이거 우리 경제 파탄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뭡니까 이거는. 2%대라니. 예, 이거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다. 수출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3% 후반 또 4% 넘는 그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말이죠. 이맘때 올해 3.8%일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거 못 맞추신 거네요? 아니, 제가 점쟁입니까? 저는 경제장관입니다. 저보고 역술의 영역까지 통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궁하시면은 정말 곤란하다. 누가 점을 치래요? 아니 3.8%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설계도가 짜여진 거 아닙니까? 그게 틀려서 미치는 여파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미치다니 어째서 경제 예측이 틀리다고 미치기까지 합니까? 과장 좀 하지 마세요. 정말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이가 노믹스를 담당한 1년 반 동안 가계부채가요 1035조 원에서 1200조 원으로 무려 170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한 달에 한 10조 원씩 불어난 셈이네요. 보니까 지난해 말 이미 164.2%를 기록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최고 수준이던 소득 대비 가처분 가계부채 비율 올 연말에 170%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기록을 세우셔야지 일단 나쁜 걸로 세계 1위 기록하시는 거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아니 빚을 제가 내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전셋값이 폭등했으니 집주인한테 서름 그만 받고 이제는 빚을 내서 집 사라 이러면서 대출 규제 대폭 풀어줬잖아요. 아니 제가 빚 뒷감당하는 것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말해보세요. 자기가 빌리고 싶을 만큼 빌릴 때는 당연히 갚을 만큼 빌리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냐 이거죠. 못 갚는 사람의 분수 없음을 탓해야지 경제수장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빚을 무한정 늘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도 국가 지도자의 할 바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 떠받치려고 개미들 보고 빚 갖다 써라 집 사라 이렇게 무리수를 쓰다가 한국이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 나라 국민들의 근성이 잘못됐습니다. 빌려갈 때는 좋다고 빌려갔다가 갚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부를 욕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모든 것을 빚으로 해결하는 정책뿐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이 오로지 빚내서 떠받치기, 부양하기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죠? 이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찌합니까? 석유가 나면 왜 국민들한테 빚을 지게 합니까? 저도 집 없는 서민들 집 한 채씩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그러니까 공짜로 아파트 드리는 뭐 그런 공약. 당연히 공약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당선되면 내가 언제 공짜로 준댔냐? 대출해준다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빌려간 돈 돌려받는 겁니다. 이자까지 쳐서.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 그러면 우리도 돈 빌려간 사람들 이자가 팍팍 뛸 텐데 서민 경제 무너지고 금융권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아까 최경환 부총리가 제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전쟁 나기 직전에 제대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이래놓고도 선당했다는 말 입 밖으로 나옵니까? 보니까 경제부총리로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앞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 뭡니까 그게? 예, 지도에 없는 길이 어딥니까? 낭떠러지 아닙니까? 왜 빚을 꿔갔습니까? 누가 빚 꿔가래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명령했어요? 저는 제대합니다. 충성! 공화국 논평. 최동욱 빤스벗겨서 내쫓고 유승민 배신자 낙인 찍어서 내쫓은 피도 눈물도 땀도 없는 불안당 박근혜 동지께서는 위기 상황을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청맹관이 국회의장 정의화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또다시 친박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통상 공화국 논평이 하루 걸러서 연속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데 반해서 정의화가 하는 짓거리는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 바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변스러운 맛을 봐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정의화는 정권 유지가 위태로운 국가 비상 상황에 꼭 필요한 쉬운 해고법, 국가기관이 국민들 문자, 이메일 다 들여다보는 법 등 이 법을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에 국회의장이라고 똥폼 잡고 거부하고 있는 바 더는 용납받을 수 없는 강력한 응징의 대상임을 자처하고 말았다. 친박은 정의화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정의가 화를 부를 수 있을 것임을 정의화에게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정의화는 이미 아버지 박정희가 가해 최대 정치적 라이벌인 장준하의 죽음을 두고 타살이라고 말하는 등 박근혜 동지의 가족사에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한 승냥이 같은 공격 본능을 노출하며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했다. 이미 검찰총장을 아작냈고 그 기세로 판사들까지 차렷 열중시어 하게 만들며 사법부를 평정한 행정부의 수장 박근혜 동지가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의장까지 가루로 만들어버리며 입법부까지 머리박게 하신 그 깊은 뜻을 통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분쇄의 위협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한 것을 시행령으로 다 뜯어고치며 입법부를 묵사발내신 위대한 전사 불세출의 영웅 박동지가 이제는 국회가 입법 못하는 것을 긴급명령으로 완수하시고자 하는데 온 국민이여 온 결에여 헬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동지, 그 이름도 빛나는 박근혜 동지, 그 이름이여 빛나라 영원하라. 네, 밤사이에는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겠고요.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8도 정도 더 낮겠고요. 서울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12월 17일 목요일 낮 2시 네, 여러분을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초대합니다. 국민대 정선태 교수의 모교 고전 강좌, 무료 강좌입니다. 김용민에게 인문학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얻게 해준 정선태 교수님의 특강, 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모교 고전 강좌 12월 17일 목요일 낮 2시 지식라디오 공개홀입니다. 지식라디오가 어디 있냐면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당도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 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8번 출구하고 연결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여기서 멋진 그리고 풍성한 지식의 향연을 체험해 보시죠. 네, 12월 17일 목요일 낮 2시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